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는 이제 가장 임차인은 어떻게 색출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임차인이죠. 위장 임차인 색출 방법, 이렇게 또 표현도 짓습니다.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진짜 임차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이죠. 위장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 당시 소유자 주소와 임차인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는 특수관계다, 가족관계다, 개별적인 정상적인 임대차가 아니다라고 추측한 거죠. 추측한 거.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갑구사항과 을구사항을 통해 가지고 임차인의 주소하고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한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보신다? 첫 번째,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갑구와 을구사항의 소유자 주소하고 현재 임차인의 주소가 동일한지 상이한지를 먼저 확인해 볼 것.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 순위번호 3번의 소유권 이전 매매죠. 2005년 5월 20일 소유자 A로 지금 칭했습니다. 이분이 여기 사셨네요. 신창 아파트에. 그런데 순위번호 요 3-1로 부기 등기로 해서 명의 변경, 표시 변경 등기를 했네요. 2005년 7월 4일 날. 그죠? 누구의 요 소유자 A의 주소가 어디로 이렇게 북한산 아이파크 510동 801호로 정거했다, 옮겨왔다, 이쪽으로 이사왔다, 이 뜻이에요. 등기부상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할 때 소유자 주소와 임차인 주소 확인하라고 했죠. 네. 자, 등기부상에 소유자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어요. 그러면 을구 한번 볼게요. 을구상은 뭡니까? 근저당 설정할 당시 소유자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을구 소유권 이해 권리사항 순위번 5번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네요. 2007년 3월 30일 매매는 2005년 7월 4일 날 이루어졌는데 이후로 2년 후에 이분이 2억 3,700만 원의 채권 최고액을 상정해서 대출을 받으셨네. 주소 보니까 이분이 그대로 여기에 살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유자 주소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임차인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B죠. B가 여기 주거용 전입일자 2005년 7월 4일 날 확정일자도 없어요.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권리신고도 안 했어요. 보증금 차임 일철 권리신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의 주소가 어디에 되어 있다는 거죠? 임차인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똑같이, 그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다? 그죠? 위장 임차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하셨죠? 자, 이제 여러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제가 입찰할 때 먼저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B의 임차인, A의 임차인, A의 소유자, B의 임차인의 주소의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볼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론 물건하고 일반 물건하고의 응찰자 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순위로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입찰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라고 했잖아요. 4분이 응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동일 아파트에 일반 물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응찰자 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해당 아파트요. 같은 연도입니다. 520동이네요. 604호의 아파트. 대지권도 똑같고 건물 명전도 똑같고 그렇죠. 그런데 감정가는 5억 1,400보다 다소 낮죠. 이게 2016년 초에는 우리 아파트의 가격 시세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지금 그죠? 많이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양을 많이 이제 했잖아요. 입찰자 한번 수 볼게요. 입찰자 수 몇 분 영찰했습니까? 아우 24명. 아까는 전입신고되어 있는 몇 분? 4명.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같은 연도잖아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우리가 낙찰 받은 것은 12월 달이고 얘는 3월 달인데 감정평가는 재고가가 4억 4,800에 우리가 이제 기초가를 경매를 진행했는데 2차에서 23명 응찰해서 4억 2천에 93.82%의 낙찰을 받으셨다는 거죠. 지금 뭘 비교하냐면 선순위 이장 임차인하고 일반 임차인하고의 입찰자 수, 그죠? 경쟁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공부만 조금만 하시면은, 그죠? 6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6분의 1로. 그죠? 이런 부분은 그 경매 학원에서 한 2개월 강의 들어가지고 아파트 위주로 말소 기준거리 찾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10분이면 돼요. 그죠? 말소 기준권리 잡아서 먼저 선순위 임차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배당력에 따면 나온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변별력도 없고 차별화도 안 돼 있고 그렇죠. 누구나 다 응찰이 가능하니까 가격의 구조는 높다는 것이죠. 23분이 응찰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아까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앱으로 하는데 전에 우리가 임차인이 요 2005년 7월 4일은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이냐면 위장 임차인이라고 보는 물건이에요. 전입신고만 돼 있고 확정이나 배당 요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분이 응찰했잖아요. 채권금도 10억 정도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소유자가 A고. 그러면 아까 일반 물건 한번 임차인 현황하고 등기부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물건입니다. 자, 임차인 관계 보니까 주거용 전부 전입일자가 2009년 4월 7일 날 전입신고고 입주했으면 대항 요건 갖춰서 2일 날 4월 8일 날 오후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항력 2009년 4월 7일 확정일자 2012년 5월 12일 전입하고 바로 확정일자는 안 받았네요. 배당 요구도 했네요. 배당 요구 종구 기간 2015년 8월 25일 이내에 안전하게 했죠. 보증금이 2억이 있었고 대항력은 없네요. 배당의 순위인데 전세권 전기를 했네요. 자,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어떻게 되는가. 등기부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2009년 4월 3일 날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매매를 했네요. 4억 3,500에. 그 다음 2009년 4월 3일 날 선순위 건재당 국민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3억을 담보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이 말소 기준 권리 이 날짜보다 먼저 전입신고 있다면 대항력, 이 날짜보다 늦게 돼 있다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2개월씩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2009년 4월 3일이니까 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날짜가 요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4월 7일하고 3월 3일이니까 늦게 돼 있네요. 건재당보다 늦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달리 채권하고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근데 물건인 전세권 등기까지 해놨습니다. 같이 해놨어요. 전세권 등기는 건재당 설정 이후에 이렇게 4월 15일 날 전세권 전부에 대해서 2억을 전세권 설정하고 이 집에 전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1순위 건재당권자가 경매를 지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매 나오니까 이 사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입찰자 수가 그렇게 23명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물건하고 특수 물건하고 일반 물건하고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입찰자 수 이런 것은 대항력이 없고 비단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다 배당 받아가면 입찰자의 낙찰자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물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지금 제가 낙찰 받았던 물건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전입신고만 돼 있기 때문에 보증금, 권리신고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찰자가 4명. 그래서 못 들어온 겁니다. 전국에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로얄층, 로얄 아파트에 대해서 입찰자가 어렵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이 안 되니까. 자, 이제 송달 내역을 보니까, 송달 내역을 보면, 여기 이제 임차인 김땡땡 임차 통지서 발송했는데 도단 한번 했고요. 임차인은 또 매각 결정지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송달 간주 됐네. 채무자 겸 소유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송달 몇 번 했는데, 뭐, 주소 불명이라든가 폐문 부재로 해서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 우편이. 그럴 때 그냥 법원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송달 간주로 처리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송달을 간주되는 게 아니라 도달이 됐겠죠. 제각. 그렇죠. 그냥 배당 의사표시를 해서 배당 받고 가야 되니까 법원에서 어떤 문서가 오게 되면 꼬박꼬박 어떤 물건인지 내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꼬박꼬박 도달을 시켰다는 것이죠. 도달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분에 대해서는 왜? 나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저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등한시했다라고 하나의 한 예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거 실거래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6년 1분기요. 지금 북한산 아이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파크인데 실거래가 조회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같은 평수입니다. 같은 평수예요. 자, 여기 보니까 2018년도 4분기예요. 84.45 제곱미터 25.7평이요. 16층이 7억 2,300에 매매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면서 낙찰받은 우리 수강생은 얼마에 팔았냐? 그렇죠? 10% 이익을 남기고 매도 쳤습니다. 매도 치고 나서 7억 2천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버렸던 것입니다. 팔고 나니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2017년도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2억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가슴이 아프죠. 이게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낙찰을 저렴하게 잘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 타임 또는 매도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렵게 공부하셔갖고 리스크를 안고서 입찰했는데 기대의 이익은 못 미치는 것이죠. 이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도 타임이라든가 매수 타임을 잘 적절하게 시장 상황을 파악 잘 하셔가지고 그것도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바로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바로바로 매도를 치는데 세금 냈고 그러면 40%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세 또 내 지방소득세 내면 44%의 세금을 내니까 거기가 이익이 거의 없죠. 그러나 조금만 1년 이상 갖고 계신다면 보유했다가 팔게 되면 우리가 세금 부분도 절세되고 또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 이자라든가 또 가격에 대한 시세가 등락폭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문가라고 한 사람도 그거는 그냥 예측이에요. 틀리다는 것이 틀려. 예측이라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정확한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도 시기를 좀 더 딜레이시켜야 되는데 바로 팔다 보니까 팔고 나서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쉬움이 있다. 그 복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선순위 이장 임차인을 이제 색출해서 분석해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 이장 임차인 누구냐? 가족관계였습니다. 가족관계예요. 그 소유자는 배우자로 돼 있고 본인으로 돼 있고
천은 이제 임차인으로 이렇게 등재돼 가지고 경매 나오니까 이렇게 위장 임차인으로 위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어리석어요. 채무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요, 그걸 오픈시켜야 돼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서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무지로해서 그냥 이렇게 배우자를 갖다가 전입신고를 해놓고 경매 나오니까 그게 대응을 안 했다는 자체는 입찰차가 적으면 그만큼 가격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의 경쟁을 해가서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줘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풀어야 돼요. 해지시켜야 돼요. 나는 배우자다, 가족관계다, 차다, 임차인 이렇게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30명씩, 25명씩 붙어가지고 높은 가격에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가족관계였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입찰해서 낙찰을 받고 어떤 수익 그 정도 봤으면 됐죠. 더 많은 걸 욕심 내면 안 되겠죠. 세금 냈고 적정하게 한번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쉬움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낙찰 사례를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 쉬운 물건은 사실 저는 기피합니다. 그런 것은 올리지 않고 이렇게 조금 특수 물건이라 하죠.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물건을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공감이 좀 가고 이런 물건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는 조금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공감이 가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이 영상을 제작하라는 의미로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